강의 주제는 지역 주도의 새로운 균형 발전 전략과 과제입니다. 근데 사실 그 주 내용은 그 서브타이틀 초광역 협력 및 전략을 중심으로 초광역 혹은 메가시티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 3년간 균형 발전 정책의 가장 그 중요한 주제이자 화두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 주도에 따옴표를 쳤는데 요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체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의 성과와 새로운 조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초광역 메가시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젊고 그 정치에 직접 몸담고 계신 이제 의욕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이 관련 주제에 대해서 약간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빨리 지나가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강의 시리즈 중에서 많은 주제들을 골고루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시니까 뭐 천천히 차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실 요거는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하지만 사실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온도차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과 지방에서 인식차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아마 여기에도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도 있고 지방 서울에서 먼 곳에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아마 특히 이 지역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좀 공유하면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집중은 예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최근 10년간 현상은 약간 이제 특징적인데 앞부분은 약간 뭐 익숙하니까 조금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편에서 연령대별로 볼 때 20대 혹은 30대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20대 집중이 예전에도 물론 20대는 뭐 대학이라든지 취업 때문에 수도권으로 서울로 많이 이동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순이동을 보면은 숫자로는 순이동이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 5만 2천, 7만 5천 비율로 보면은 5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의 그림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혁신도시나 행복도시의 효과, 즉 참여정부 이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서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대 청년 인구의 유출입 비중을 조금 더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왼쪽 그림은 20대 초반의 청년 인구 그리고 오른쪽은 20대 후반의 청년 인구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초록색이 그 아래 이제 제목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만 10세에서 14세 인구 대비 만 20세에서 24세 이건 뭐냐면은 2005년에 10대 초반이었던 인구가 10년 후에 어디에 가 있는가.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이제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이동의 목적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한 대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20대 초반이었던 인구가 5년 뒤에 어디로 가 있는가. 역시 뭐 크게 비슷하지만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인데 수도권의 비중이 더 커져 있고 5대 광역시의 비중은 더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아직까지도 5대 광역시에 많이 분포하고 하기 때문에 20대 초반 그 대학을 위해서 이동하는 비율이 많은 시기에는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이동의 목적지가 되지만 이렇게 졸업한 젊은 층도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 취업 기회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더 많이 이동한다. 이것이 이제 최근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다음 PPT에서는 설명, 방금
우리가 그림으로 본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청년 인력의 지방 이탈을 야기하는 주된 계기는 첫 취업과 대학 진학이다. 그 자세한 설명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 부분은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지방 산업 도시들의 주력 업종 침체다. 요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그 설명을 드릴 텐데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산업 구조 재편의 어떤 장기적인 경향이다. 즉 1980년대, 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의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면은 오히려 청년 인구의 취업 기회가 연령대로 보더라도 고령 노동자에 비해서 더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스타트업의 수도권 집중 심화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수도권으로만 집중한다라고 하면 조금 부족할 정도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집중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역 균형 문제에서 수도권 지역은 자유롭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경향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제 지금 스타트업이지만 이것이 미래 산업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래를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도권으로 집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 내에서의 격차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조금 이제 일반 기업과 혁신형 기업, 혁신 성장 기업을 나누어서 보면은 실제로 혁신 기업이면서 경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을 혁신성장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일반 기업은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고 혁신형 기업, 즉 R&D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또 어느 정도 5대 광역권 위주로 분포를 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역시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 혁신성장 기업의 남방 한계선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천안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천안시 서북구가 남방 한계선인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 수도권이 충남 북부 충북 북부 그리고 강원 서부 등으로 확장되는 이제 현상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건 남방 한계선이라는 의미지 사실상 이 중에서도 혁신 클러스터는 서울에 집중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빨간색 그림들 빨간색으로 칠해진 각각 혁신 지점을 연계하는 즉 외부 경제 효과가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들은 서울과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에 많이 국한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의료 격차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서울 지방 간의 격차가 실제로 생활 격차, 경제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서울에 비교적 가까운 충북 사이에도 상당한 격차 차이가 있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제도적인 정책적인 대안이 특별히 필요한 영역이고요. 지방 소멸 관련해서도 뭐 많이 익숙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부터 지방 소멸 지수, 소멸 위험 지수를 통해서 이런 점들이 많이 환기가 됐고 그래서 그 행안부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이제 책정이 됐죠. 1조 원씩 10조 원을 쭉 그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집행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과 비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산업 구조와 관련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인데 지방 중에서도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산업성장에서 부울경, 영남벨트가 큰 역할을 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뭐 이렇게 그 기획, 지휘, 통제, 컨트롤하는 기능, 기업 본사 기능 이 집중하고 반면에 생산 기능은 지방에 좀 분산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이라든지 기계, 자동차 뭐 이런 중후장대 산업
기반해서 이런 식의 공간 패턴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비록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긴 했지만 수도권으로 많은 자원이 집중했지만 어쨌거나 수도권과 지방이 불균등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누어 갖는 구조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이 2000년대 이후에 첨단 산업 구조로 재편이 되면서 여기에서는 기업 본사가 되건 생산 공장이 되건 대체로 수도권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기업 특성상, 산업 특성상.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에서의 산업 쇠퇴와 함께 실업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 기흥 라인 자체는 첨단 산업에서 숙련된 엔지니어가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하는가, 기업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더라도 내려가서 이렇게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의 입지도 이 정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지난 10년간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이런 산업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결국은 모든 근본적인 지방에서의 취업 기회가 취업 기회 축소가 일자리 축소가 산업 구조 재편과 관련돼 있다라는 인식하에서 조금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예컨대 하나의 산업 내에서도 새로운 패턴으로 산업이 발생하는 것,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거예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산업은 이제 수직 계열화되면서 자동차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주로 서울 수도권에 많고 지방 광역시에 많이 있지만은 멀리 떨어져서 공장이 뭐 울산에 있거나 또 군산에 있거나 별로 상관이 없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20세기의 패턴이 그렇게 유지가 됐다면 이제 새로운 산업은 예를 들어서 그런 수직 계열화뿐만 아니라 이제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같은 뭐 기술적인 특성과 함께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그런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이 필요하고 또 자동차를 사회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자체도 개인이 차를 소유하는 것에서 이제 공유 경제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산업 변화와 그에 따르는 어떤 뭐 새로운 일자리 고용의 창출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전망을 한다면은 기존의 공간 분리에 따른 수직적 계열화에서 하나의 공간, 더 좁은 공간 내에 많은 소기업들로 구성되는 생산 네트워크,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전망하에서 새롭게 산업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맞게 새롭게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자라는, 요게 이제 지금은 초기 단계에 있는데 많은 뭐 지역들에서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전망을 한번 해봤고요. 다시 이제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 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지난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 정부의 중반 정도 2020년 이후로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 요 계기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 문제로 폭발을 했는데,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문제를 계기로 균형 발전, 수도권 지방 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대안을 좀 새롭게 모색하는 그 과정에서 초강력, 메가시티 뭐 이런 논의가 적극적으로 됐고요.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성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일단은 지역발전 투자 협약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양적으로 크다기보다 지역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과는 이제 다른 방식을 좀 모색해 보자라는 것이고, 이 왼쪽 그림이 현행의 지역 사업 방식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부처 간 칸막이식이고 각 부처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지방 정부에서는 그것을 이제 각 부처가 만든 기준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에서는 당연하게도 공모 방식이 주로 공모 방식 외에는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부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평가를 해서 더 잘한 신청서를 더 잘 쓴 사업을 더 잘할 것 같은 지역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체로는 공정할 수 있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부처가 만든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을 만들어내기가 힘든 구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하에서 지역 발전 투자 협약 모델이 제안이 됐는데, 이 투자 협약 모델에 대한 검토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모델 자체는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이고, 프랑스가 중앙정부와 지방, 광역권 지방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최대한 평등한 관계,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지방에 재정 투자를 하는 방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프랑스식을 그대로 가져왔으면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이고, 사실은 소지역보다는 초광역 혹은 광역 단위에서의 투자가 돼야 되는데, 뭐 굉장히 큰 변화다 보니까 처음에 시범 사업으로 작은 규모에서 진행해 보자라고 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지역발전 투자 협약을 시범 사업 형태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이 노출이 됐었고요. 긍정적인 문제 의식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기재부 같은 데서는 뭐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건 필요성이 있다,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최종적인 목표는 어쨌거나 지역이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개편인데요. 이것도 정부 전반부에는 성과가 좀 있었는데 후반부로 가면서 목표치에 조금 미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 지방세 비율이 어느 정도는 많지는 않지만 조정됐다라는 것을 뭐 성과로 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균형발전 총괄 지표 개발은 뭐 이렇게 지표 개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네 번째 생활 밀착형 SOC 사업, 이것은 균형발전 사업에서 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유형의 SOC 사업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뭐 기존에 알고 있는 SOC에 대한 개념과는 다른 것이,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이 지방 소멸하고 관련된 것인데, 많은 경우에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많은 주요한 서비스 기능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는 이제 면 단위에 있던 서비스를 읍 단위로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뭐 전문가들이나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지역 정책을 많이 펼쳤고요. 요걸 이제 입지 적정화라고, 적정 규모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일본에서 지방 소멸을 강조한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지역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뭐 그런 평가도 있는데, 어쨌거나 생활 밀착형, 생활 SOC 같은 경우는 실제로 투자되는 이제 지방 소멸,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독립적인 건물에 있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어떤 뭐 이렇게 경로당이나 뭐 그런 시설들을 이제 복합화하면은 사실 뭐 예산 문제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생활 SOC 중에서도 그 거점화와 함께 시설 복합화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뭐 중요한 의미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정도까지 요것과 함께 사실 이제 핵심적으로 남는 그 성과는 기억에 남는 성과는 여타 면제 사업인데요. 요 새로운 조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인식을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게 서울로 점점 아무리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해도 서울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수도권 서울에서는 균형 발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약화되기도 한 것 같고요. 그걸 몇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20년의 수도권 인구가 최초로 절반을 초과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5,100만 중에서 절반 이상이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게 됐다. 상징성으로는 맞지만 현실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 있다라는 것이 뭐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울, 인천, 경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도권, 즉 그 수도권 영향권을 본다면은 서울, 인천, 경기뿐만 아니라 충청 지방의 북부, 강원 서부까지를 이미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권역의 인구를 보면은 인구 비중은 사실상 60%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참여정부 때 20여 년 전에 균형 발전을 내세웠을 때 서울과 지방이 어떤 이해관계로 다투는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균형 발전을 해야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에 서울이든 지방 사람이든 다 대체로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하고는 다르지 않은가, 좀 어렵지 않은가. 만약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실제로 선거와 같은 국면에서 균형 발전을 전면적인 쟁점으로 내걸 수 있는가.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지 않았고요. 아마 뭐 양쪽 캠프에서 면밀하게 고려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행정 수도 이전이나 그런 이슈를 그렇게 정면으로 내걸면은 수도권 인구가 사실상 더 많은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과 지방의 공간 분업 시대가 끝나고 있다. 요게 이제 지역 경제 혹은 경제지리학에서 뭐 그 개념 용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 본사 관리 통제 기능이 수도권에 있고 지방의 공장, 생산 공장이 있는 이 공간 분업이 몇십 년 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이 체제가 지금 해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생산 기능 역시 수도권 입지를 지향하고 있고,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보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사례를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덩치를 키우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입지를 한번 보면은 용인 공장 입지도 지방에서 굉장히 그때 반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는데도 막지를 못했죠. 기업이 가려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정부가 거기 그것을 막을 만한 굉장히 당근을 제시하거나 정책적인 큰 어떤 방향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도권의 남방 한계선의 청주의 반도체 공장 증설을 고려를 했는데 거의 확정된 것처럼 뉴스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아마 국제적인 상황이 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이렇게 선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런 측면이 두 번째 변화된 상황이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아까 거기서 뺐는데요. 지난 정부의 가장 큰 균형 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뭐 지역별 한 1조씩 한 10조가 들어간
사실 뭐 GTX라든지 수도권에 투자되는 예산, 인프라 예산에 비하면 또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균형 발전의 큰 성과로 강조를 했었고 발표를 했었고 지역에서는 뭐 그 안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박수를 쳤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원래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역에 수요가 없는데도 왜 투자하냐, 비효율적인 투자다, 뭐 이런 비판은 예상을 했습니다만 또 진보적인 관점에서도 지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토건 국가론의 관점에서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균형 발전 관점에서의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여타 면제 사업은 좌우에서 포위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여타 관점에서만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수도권에 계속 해야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서 지역 발전의 그랜드 디자인과 함께 지역의 교통망이라든가 인프라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단편적인 투자처럼 보이는 거죠. 각 지역에서도 어떤 지역은 지역 내에서 어떤 교통망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제안했고 어떤 지역은 수도권과의 연계를 고려하면서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우리 지역에 제일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이 사업들이 지역 발전, 총체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지역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디자인은 제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메가시티 디자인이 없는 지역 인프라 투자는 앞으로도 토건 국가론 비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예타 제도를 이제 개편할 때가 된 거죠. 근본적으로 이런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70년대, 80년대 주먹구구식 투자에서 90년대 후반의 예타 제도는 그 이전에 비해서 합리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었고 적절한 국가 발전에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또 20여 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지금 예타 제도를 과거에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던 예타 제도가 시작될 때의 시점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0년, 30년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예타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나 의견들이 지역에서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더 많이 나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의 흐름과 연속성인데 요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일반적인 이제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계승했다라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심이 있는가? 규범적인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뭐 오른쪽은 사실상 국가적 차원에서 균형 발전 정책이 약화됐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적인 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는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흐름대로 시간적인 흐름대로 구성을 해보면은 참여정부 때 그리고 뭐 MB 정부 초강력 경제권 같은 걸 보면은 어쨌거나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던 초기에서 지역을 강조하는 후반부.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 행복,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 주도 해서 워딩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워딩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 발전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과연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 발전이 잘 구현이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역 주도를 구현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상 이것이 이제 지역 주도를 강조하면서 중앙정부는 이제 범부처 혹은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사실은 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방패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도라는 것은 실제로 지역이 주도해서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디자인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지난 21년에도 10월에서 이제 메가시티 지원 전략이 나오게 됐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지역에서 거의 2년 동안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조금 늦게 대응을 해서 협력 지원 전략을 만들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는 디자인하고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지금 또 부울경에서 지금 좌초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 별개의 주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 주도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중앙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분권형 균형 발전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분권을 강화하면서 균형 발전하자 이런 관점이 이런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재정도 나누어 주고 그 사무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분권화를 하면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그것이 이제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라는 목소리가 컸었는데 2020년 이후에는 이런 관점이 좀 많이 약화됐어요. 이런 제일 모범적인 사례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가기에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너무 커졌다라는 인식이 크고 그런 인식 하에서라면은 지역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초강력 메가시티라든지 혹은 다른 정책이라도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균형 발전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아마 지역에서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조금 지배적이었던 분권과 균형 발전의 어떤 선순환 모델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조금 별개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은 분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은 균형 발전이 아니라 그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뭐 조세를 많이 거두고 발전된 지역에 그만큼 많이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서울 지방을 놓고 보면 서울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더 많이 이렇게 그 지역의 인프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을 텐데 지역 격차를 키우겠죠. 그러니까 서울 지방 간에도 그렇고 지방 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또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그 역대 정부의 5개년 계획을 그 지역 발전 5개년 계획을 쭉 그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쨌거나 하향식에서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좀 이동해 왔고요. 지역 주도 균형 발전. 근데 이제 이것이 마지막에 이 흐름상 여기에서 부문별 발전 계획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 공간 산업 뭐 좋은 모델이고 굉장히 완성된 모델이지만은 이것으로 서울 수도권 서울 지방 간 격차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인식하에서 메가시티 초강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 같습니다. 덩달아서 지역 주도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이 커진 것 같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하에서 그 균형 발전 관점에서 이제 초강력이나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이 쭉 지난 한 2년간 논의가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프랑스와 영국을 좀 먼저 볼 텐데요. 프랑스 같은 초강력화는 이제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원래 그 22개의 레지옹을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한 6개 정도로 재편하는 요게 이제 이상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파리 중심 하나하고 나머지도 큰 중심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슈퍼 레지옹이라고 해서. 근데 이렇게 너무 크게 묶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저항이 있으니까 22개를 13개로 재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에서 이제 투자 협약 제도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앙정부와 각 레지용이 5년 단위로 5년 뭐 그래서 10년, 20년 요렇게 가는 투자 협약, 재정 투자를 그 협약을 체결하고 각각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의무를 다할 것을 만약에 지방에서 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제 페널티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의 균형 발전 전략은 어쨌거나 균형 발전 자체도 중요합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원래 프랑스나 영국도 그렇지만 우리만큼이나 이제 수도권 집중이 심한 나라였기 때문에 뭐 파리와 그 외 사막들 이제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익숙할 정도로 집중이 심했었기 때문에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했고 그렇지만 이 계획을 쭉 국가 전략으로 진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레지용의 평균 인구는 300에서 500만 정도로 강화됐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영국은 뭐 최근에도 또 수상이 뭐 한 달 하고 바뀌었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 순수 의원 내각제에 가까우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민의가 더 잘 반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책을 실행하는 방식이 프랑스가 조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보수당 정부냐 노동당 정부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수당 정부는 이제 작은 커뮤니티를 중시하고 자치나 분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노동당 정부는 균형 발전의 가치, 뭐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광역을 더 중시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그래서 8, 90년대 보수당 정부 대처 이후에 보수당 정부에서는 이제 대도시 카운티가 폐지되고 로컬리즘이 지배를 하다가 작은 단위를 중시하다가 2000년대 노동당 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리전인데 이제 광역에다가 광역을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에 초점을 두고 분권화와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두는 경향. 그래서 지역개발청을 9개 권역에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분권화와 균형 발전을 추구를 했죠. 2010년대 다시 이제 보수당 연정이 집권하다 보니까 이 RDA를 폐지를 하고 지역들을 더 잘게 쪼개버렸습니다. 39개로 쪼개고 그리고 각각 지역을 정부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가 같이 하는 로컬 기업 파트너십 형태로 그러니까 단위도 작아지면서 각 지역에서의 공공적인 뭐 의무, 지방 정부의 의무를 축소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보수당의 오래된 그 반광역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보수당 연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2014년 이후에는 상황이 좀 바뀌어서 기존의 이 두 가지를 조금 통합한 이제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도시권 협상을 통해서 맨체스터 독립시가 아니라 맨체스터시가 주변 지역들과 연합해서 맨체스터 대도시권을 구성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Combined Authority라고 하는데 CA라고 부릅니다. 근데 프랑스하고 다른 거는 이제 프랑스는 중앙정부에서 주도해서 요거를 이제 다 그 전국토를 분할을 해가지고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데 영국은 잘할 수 있는 데부터 그래서 맨체스터 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요게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른 대도시권도 이제 뭐 1년 뒤, 2년 뒤에 서로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10여 개의 대도시권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하고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불경에서 부산과 김해, 창원 그 정도까지만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도시권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촌락지역, 농촌지역은 빠지는 겁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어쨌거나 정서상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오히려 뭐 이렇게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정서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계속 그게 가능하지가 않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배제하고 가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서부 경남의 정서가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금 좌초하는 방향으로 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메가시티는 뭐 다른 것도 많이 참고를 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우리 조건에 맞는 부분을 각각 따와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지역정책의 변화를 방금 설명을 드린 건데 표로 한번 이렇게 쭉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권 협상의 시대에는 이전의 장점들을 조금 종합한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메가시티는 이제 개념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인구 규모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도시 특성, 도시 네트워크의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기준은 인구 기준인데 보통 1,000만 명 인구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들고 있는 그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사회학자, 도시학자입니다. 도시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마뉴엘 카스텔스 같은 경우는 미래학자이면서 대표적인 사회학자인데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라는 책을 썼죠. 여기에서 네트워크 시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메가시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번째 밀레니엄의 도시 모델이다. 즉 그 네트워크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성격의 도시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층화된 위계적으로 계층화된 모델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그게 이제 전통적인 도시에 대한 접근이라면 메가시티는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그리고 플로리다도 뭐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한 10여 년 전에 창조도시, 창의도시 열풍이 불었는데 그 열풍을 이제 불러일으킨 사람이 리차드 플로리다, 미국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학자인데 창조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고 뉴욕과 같은 창조 계급이 모이는 도시가 창조 도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느라 바빴는데요. 어쨌거나 약간 미국적인 관점에서 메가 리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메가 리전을.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플로리다가 직접 세계 메가 리전을 언급하고 있고 그 관점에 따르면은 서울과 부산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메가 리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 사례를 보겠는데요. 그 한 가지는 네트워크 도시. 요거는 네덜란드 란스타드인데요. 4개의 차별화된 도시가 다들 유명합니다.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헤이그, 유트레이트는 약간 덜 알려져 있고요. 이 도시들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몇십 킬로미터 정도이고 각각 특성화되면서 환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하나의 그 네트워크형 메가시티의 모범 사례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회랑도시인데요. 선형으로 연결되는 지금 현재 메가시티의 원형, 뭐 조상 할아버지쯤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지리학자가 1960년대 미국에 가보니까 무려 뭐 프랑스 국토 전체 길이쯤 되겠죠. 이것도 보스턴, 뉴욕에서 워싱턴 DC에까지 이르는 500마일 이상 되는 광대한 도시 연담화 지역을 발견하고서 이런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변형시켜서 21세기에 메가시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장 전통적인 형태와 가장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봤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균형 발전보다는 역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메가시티 리전.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클린턴 정부에서는 여전히 커뮤니티, 미국은 사실상 촌락 기반 사회이고 땅이 없어서 농사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고 싶은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대도시권 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는 주로 균형 발전 관점에서 메가시티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두 가지 요소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수천권 메가리전에 대한 관점을 사례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2012년의 논의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미 메가시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언론에서 이런 이제 순위들을 매겼어요. 그래서 경인권 메가시티는 11위, 그리고 부울경도 간간히 등장을 합니다. 요 다음에는 아마 부울경도 등장을 하는데 15위. 15위는 조금 과할 것도 같지만 50위권 내에 등재된 사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메가시티에 대한 관심은 이 한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메가시티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즉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실제 국제적인 담론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논의가 많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그 당시에 또한 맥락입니다. 요거는 경기연구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사실 서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메가시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서울이 중심이니까. 근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메가시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네, 경남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도 있긴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충청권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메가 도시, 메갈로폴리스의 가능성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어쨌거나 수도권 메가시티를 강하게 해서 키워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자, 이제 이런 관점이 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후로 잠복을 했다가 2020년 이후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균형 발전 관점에서 이 메가시티가 다시 제안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답으로서 5개의 초광역권, 그 다음 3개 강속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정리가 되어 갔죠. 저도 그걸 이제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그림이 이제 그걸 조금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이제 오른쪽 그림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형태가 이것이라면,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2010년대 메가시티는 이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왼쪽에 수도권 중심에. 그렇지만 네, 그 2020년의 메가시티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근데 사실상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예컨대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독자적인 항만을 가지고 독자적인 공항을 가지고 적어도 동아시아 내에서 경쟁력 있는 권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요렇게 이제 만약에 뭐 5개의 초광역권, 5개의 메가시티를 구성을 했을 때 이 5개가 다 그렇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될 수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도 수도권과 같이 가게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전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광역권의 구상과 전략을, 이것도 뭐 조금 익숙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2020년부터 앞에도 비슷한 얘기였는데 초광역권 메가시티가 갑자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다라는. 그 이전에 국토정책에서 국토는 다급 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인식을 하고 이미 국토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든, 적어도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이제 그런 뭐 근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다중심 초연계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지만 최소한 그 이전에 분산적 집중 정도는 국토계획에 계속 적인 비전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 그래서 어쨌거나 초광역 발전 전략을 이제 그 2020년 이후에 균형 발전 정책의 대안으로서 초광역 발전 전략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그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 인프라 중심의 어떤 공간 정책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이제 교통 인프라와 함께 국토 도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초광역 권역별 산업 전략이 필요하겠죠. 예컨대 뭐 충청권에서 수소 경제를 한다고 했을 때 충청의 4개 관역시도가 어느 정도 역할 분담만 할 수 있다면 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국가 경제 효율적인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행정 체계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MB 정부에서도 초강력권 시도를 했는데 왜 안 됐을까? 거기에 맞는 거버넌스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제 답이 모아진 거죠. 물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은 아니지만 그냥 협의체 수준에서 하려고 하니까 부산, 경남, 울산에서 그냥 대표들 보내서 협의하는 수준에서 초강력권, 초강력 경제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실행력이 없으니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이것에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하면서 초광역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한 것이죠. 그게 2021년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이제 그 방식의 메가시티가 지금 이제 의문부호가 달린 것이죠. 경남에서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가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제 메가시티를 구현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길들을 여전히 고려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경남이 또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것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제안할 의향이 있다면은 다시 되살리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다.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초광역 발전 전략의 3가지 축 을 뭐 제안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요 정책 방향은 내용을 나중에 참고하시고 간략간략하게만 요 내용들은 뒷페이지에 있는데 앞에 타이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공모 방식을 협약의 방식, 계약의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계약이 컨트랙트이고 더 이렇게 강한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발전 투자 협약으로 이제 네이밍이 된 거죠. 사실은 궁극적으로 계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중앙부처의 추진 주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제 균형발전 사업 전체적으로는 균형위를 행정위원회 혹은 총리급의 위원회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과도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역에서 추진 주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1차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게 되면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상황이 변했고요. 네 번째는 이 초광역도 마찬가지로 초광역 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국가 계획에 반영이 되냐라고 이제 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레지옹과 중앙정부가 협약을 맺고 그것이 레지옹의 지방 발전 계획에 반영이 되고 동시에 또 그 부처의 국토부든 행안부든 그 부처의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물론 100%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의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평적인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방식을 지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는 그 내용을 검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발전 전략 체계도는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책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 책에 또 자세한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역에서 앞장서고 정부에서 조금 늦게 최소한의 이렇게 지원을 어떻게 할까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게 21년 10월에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런 거예요. 초광역 협력은 지역에서 조금 알아서 하고 그거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니까 이 타이틀 자체에서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저는 그런 의미로 읽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개요를 뭐 쭉 보시고 공간, 사람, 산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내용들은 뭐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필요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한두 가지 여기에서 크게 이제 초광역 특별협약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리고 분권협약 이 두 개가 큰 축인데 사실 분권협약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국가 사무는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점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빼고 뭐 위임이 된다 뭐 그런 식의 평가도 있는데 이 초광역 특별협약은 이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이건 이제 재정 투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산업부에서도 부담스러워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뀌면서 완전히 사라지긴 했지만 이미 사라지고 있었어요. 1월 달, 2월 달에도. 네. 21년 10월 달에 발표된 이후로. 그래서 사실은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규모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이상적인 방식이다. 그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능별, 공간별, 유형 요것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메가시티라고 할 때는 이 대도시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인접한 형태의 어떤 권역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유형화를 하면서 중소도시권도 들어가고 요 선형벨트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상은 메가시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메가시티 지원인데 초광역 협력 지원으로 바뀌면서 초점이 좀 흐려졌다라는. 그래서 좀 국토정책의 관점에서 도시권, 그 권역, 지리적으로 연관된 권역에 대한 지원 강화라는 이제 본래 의미를 조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나머지 이제 참고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10대 국정 과제와 또 실천 과제가 있는데 여기에도 초광역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실천이 될 것인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간이 2분 남아서 마지막 요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존의 대도시권 정책하고 뭐가 다른가요? 라고 했을 때 기존의 관점은 이런 것이었다. 이제 각 권역별로 부산, 대구, 대전이 광주가 중심이 되면 이렇게 가면은 중요한 기관이 사실상 이 도시들로 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관점들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대표적인 사업이었던 도심융합 특구 사업이 실제로 이 도시들에 먼저 갔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부처의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큰 도시 놔두고 작은 도시에 먼저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개별 사업을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버리면은 모든 중요한 기관들은 이 도시들에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권역별로 역할을 특화시키고 뭐 기관이 이전을 하든 아니면 산업이 배치가 되든 각각 특화한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연계하는가를 고민하는 것. 그게 이제 도시론적 기반에서 어떤 네트워크형 메가시티, 다액 연계형 메가시티라고 부르고 이제 이런 측면들, 즉 오른쪽 그림은 조금 이상적인 형태일 수 있지만 실제 가능한 것은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한 중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상적이긴 하지만 메가시티 초광역 전략의 이제 미래 방향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뭐 제기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토론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